잘 되는 게 없다라는 아, 얘기죠. 잘 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돌봄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모든 게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모든 돌봄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자기의 문제, 집안의 문제로 바로 와닿았던 게 돌봄의 이슈예요. 코로나 팬데믹. 예, 그때 이제 엄청났었죠. 예, 그리고 지나지만 팬데믹과 관련 없이 고령화 문제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어쨌거나 돌봄의 이슈는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고령화. 그리고 음, 저출생 핵가족화가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음,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부양할 주체는 줄어드는 현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로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음, 그리고 여기서 젠더 문제가 등장하고 마을 공동체 역할이 나옵니다. 이게 이거 한번 이게 실증 자료인데 코로나 팬데믹과 이게 그래프가 세 개가 있어요. 외환위기, 이 IMF 사태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2008년, 음, 그다음 코로나19. 이 왼쪽 끝에 있는 게 그 출발 시점이다. 여기가 출발 시점을 100으로 했을 때 이게 음, 변화를 보는 건데 무슨 변화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취업자 수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어, 플러스로 가면 기혼 여성이 취업 일선으로 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로 음, 가면 기혼 여성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남자들이 가정에서 남자들이 실직을 막 당해요. 그래서 할 음, 수 없이 여성들이 취업 일선에 뛰어듭니다.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게 100이라고 하면 뭐 110, 115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음, 근데 같은 위기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혼 여성들이 집으로 막 돌아오게 됩니다. 음, 왜 돌아오겠습니까? 돌봄 때문에, 돌봄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세대가 제일 많이 돌아오느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돌아와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돌봄 시설이 다 중단되거든요. 중단되는데 가장 결정인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를 들어서 뭐 음, 5, 6학년만 되면 그냥 알아서 가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교 안 가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걸 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못 하잖아요. 음, 누가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할머니, 음, 할아버지들가 인터넷이나 온라인 강의를 못 해요. 뭐 당사자도 못 해요.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돌봄이 핫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돌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 우리 사극이나 이제 역사서를 보면 조선시대 때 무슨 장애인이나 어떤 노인도 별로 없었지만은 이 대규모 이제 수용했던 시설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유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병 환자를 수용한다든가 뭐 광인 정신장애인들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세기 때 많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도 농경사회에서 그냥 같이 살아갔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의 농경사회 자체가 하나의 돌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가족 돌봄 그리고 대가족제잖아요. 대가족제고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에서 무너지면 그 마을이 키웠죠. 예를 들어 저 심청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마을이 심청이를 젖먹이면서 키우잖아요. 음, 마을이 키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이제 시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본 애들이 일제가 정신장애인들 수용하기 시작하고 불ang아들을 음, 수용한 게 이제 성감학원이 이제 불ang아를 수용한 게 성감학원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게 전쟁 이후로 해방되고 전쟁 이후로 하면서 전쟁 고아들을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형제복지원 뭐 이런 게 그의 어떤 시설 돌봄에
돌봄이 아니죠. 수용이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나는 제가 볼 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대. 왜 이렇게 음, 시설에 대해서 관대할까? 본인은 시설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노인이 되면 노인 요양원으로 이건 이제 각자 모두의 문제가 돼 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게 시설 돌봄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마을 돌봄, 마을 공동체 어찌 보면 농경 사회는 아니지만 과거에 농경 사회가 했던 돌봄의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현대 사회에 도입할 것인가, 이걸 공동체를 복원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을은 돌봄의 현장이고 주체다. 마을이 주도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걸 어떻게 음. 하자는 얘기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예. 시설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설이라고 하는데 수용된 사람이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학교는 이제 시설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이제 잠은 집에 와서 자니까요. 이제 음, 잠도 그 시설에서 자는 걸 우리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음, 대표적인 게 교도소. 음. 교도소에 우리나라 몇만 명이 들어가 있을 거로 생각하세요. 교도소 안에 우리나라. 어, 한 뭐 5만 명쯤 됩니다. 아, 예, 뭐 교도소는 불가피하죠. 그다음에 군대. 음, 뭐 군대도 뭐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 신체 장애인, 뭐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한 2만 명 됩니다. 아,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7만 명. 그래서 정신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 그룹이 한 10만 정도로 안팎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 시설로 가 있는 노인이 몇 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노인 시설이라고 하면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입니다. 음. 몇만 명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한 10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이렇게. 10만 명이요? 한 50만 됩니다. 50만이요, 50만. 50만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이, 기본적으로 시설은요, 이제 우리나라 시설은 워낙에 과거에 권위적인 시설 방식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게 시설도 시설 나름이죠. 음, 굉장히 안락하고 뭐 잘 사생활이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죠. 음, 혼자 독거노인으로 있는 것보다 시설에 들어가면 훨씬 안락한데 우리나라 시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요. 뭐 인권 문제도 가끔 발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럽 탈시설이 대체적인 전 세계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인 같은 경우는 중세부터도 대규모 시설이 있어갖고 지금은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이제 장애인도 그렇고 탈시설의 이제 흐름이 견고하게 지속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시설이라는 관념이 못 벗어나고 당연히 시설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냐? 일단 그래 시설 좋다. 그럼 탈시설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정으로 갈 것이냐? 가정에 사람이 없다. 다들 직장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 음, 그리고 가정으로 가면 다 여성 부담인데 여자들만 괴롭다. 음, 이거는 이제 어떤 가정에서의 민주적인 문제고 젠더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 탈가정을 해야 돼요. 음, 시설에서 나오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식의 돌봄으로 가야죠. 뭐냐? 그게 지역사회, 마을이 음, 공동체로서 이 돌봄의 문제를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위성입니다. 당위인데 이제 방향을 이제 되게 그렇게 잡아서 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돌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커뮤니티
이게 문제인식을 갖고는 있었죠. 커뮤니티 처음에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용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용어가 바뀌고요. 음, 근데 지지부진해요.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 뭐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음,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돌봄 통합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뭐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지금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하고만 6, 7년, 7년 정도 됐는데 그냥 지금도 시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본 사업을 안 해요. 할 생각이 없고 일단 전망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비전이 없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뭐 이게 통합 돌봄 지원법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우리나라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겉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지자체마다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전혀 관심 없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료 쪽이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 방문 의료, 재택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뭐 겉돌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라는 게 그 그러니까 지역에서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 AIP라고 하잖아요. 살던 음, 곳에서 살아가기 시설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부담을 안 끼치고 살던 곳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볼까 하는 이제 소망이죠. 음, 어, 근데 그게 좀 그런 서비스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와닿으면 좋겠는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단선적이고 분절적이 돼서 그리고 절대 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고 뭐 수도권 중심이고 그다음에 의료 쪽은 더더욱 모자라고요. 그리고 의료계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와 복지, 요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가 필요한데 뭐 이 서비스는 저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서비스는 여기저기서 날라오고 그게 어떤 거는 중복되고 어떤 거는 모자라고 뭐 이런 음,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돌봄 인프라의 현황입니다. 통합도 안 되고 돌봄도 안 된다. 음, 왜 이렇게 정체가 되느냐? 이게 돌봄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마을, 지역사회, 마을이 중심이 돼서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 중심적이에요, 사업이.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다 디자인해 갖고 중앙보건복지부가 사업을 공모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할 때도 이거 몇 가지 8개인가 처음에 해서 공모를 해서 8개 지정해서 합니다. 기초지자체하고 직접 사업을 해요. 중앙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음, 그러면서 광역지자체는 그냥 패싱합니다. 어, 광역지자체는 음, 내용을 몰라요. 음, 저기서 저런 거 하나 보다 그러면 가서 막 기동령 하면서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이 사업 했다가 뭐 치매가 나오면 또 치매 사업 하다가 이 노인 1인 가구, 독거노인 뭐그 존엄사 고독사 얘기가 나면 또 고독사 사업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제각각 사업들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뭐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무관심한 데들이 많고요. 대책이 없는 데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마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이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추동하느냐의 문제인데 음, 이제 뭐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그 고령화에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 초고령 사회 현실만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2024년 작년에 이미 우리가 고령사회 고령화를 나눌 때 초고령 사회가 가장 최종 단계입니다. 20%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 작년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 20%니까 1천만 명이에요. 1천만 명. 노인 1천만 명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이 50만 명이니까 5% 노인의 음, 5%가 시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잖아요, 우리 사회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베이비붐 세대를 봐야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에 하루에 90명, 100명을 했어요. 지금 뭐 한 20, 30명 하지만 한 반이 90명이었어요. 한 반이. 베이비붐 오전반, 오후반 나누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 60대에 진입을 했어요. 노인 인구 다 안 들어갔습니다. 60에서 69, 그 사이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미 이 세대들이 이미 70대 넘어서 70대 후반으로 들어갔어요. 음, 이 갭이 있어요. 왜 갭이 있느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세계 대전 전쟁 때는 애를 안 낳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게 55년도니까 10년 정도 늦어져요.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음, 그래서 유럽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초고령, 그 후기 고령화까지 막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정체가 돼서 음, 지금은 인구가 이제 피크에 올라서 이제는 하향선으로 내려가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비붐 이 많은 인구를 가진 이 세대가 이제 노인 인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해요. 근데 앞으로 이 세대가 한 10년, 20년 돼서 정말로 수요가 늘어나는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 얘기 좀 더 할게요, 이따가. 그래서 2024년도에 85세 이상 인구가 100만, 독거노인 1인 가구 200만, 치매노인 100만입니다. 음, 그리고 1인 가구는요, 독거노인 1인 가구, 이제 독거노인이라고도 안 해요. 너무 좀, 이제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음, 버림받은 노인 같은. 그래서 노인 1인 가구입니다. 노인 1인 가구라고 하는데 200만인데 굉장히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가구 방식이에요. 노인들의. 심지어 제가 보는 진료환자 분 중에 100세 넘은 분이 독거로 하신 분이 한 두 분 어, 계십니다. 100세, 어, 100세. 100세 그렇구나. 독거노인을 보고 난 다음부터 90대 독거 어르신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80대야 뭐, 뭐 그러세요. 뭐 이러고 넘어가죠. 80대는 보통이고요. 90대, 100세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음, 있습니다. 예. 아주 보편화된 방식이에요. 자식이 모시고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있는 경우는 같이 부부가 있게 되죠. 70대 인구가 20대를 돌파했고요. 1인 가구 제일 비율이 많은 가구가 7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노인 빈곤율,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게 두 가지 지표는 OECD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고요. 압도적 일입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이게 왜 이럽니까? 혼자 살죠? 아프죠? 가난하죠? 외롭죠? 뭡니까? 결론은 자살입니다. 어. 이게 뭐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처해 있는 현실의 반영인 거죠. 자살을.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살률이 올라가다가 65세 이상 올라가면 자살률이 좀 꺾여요. 왜냐하면 꺾이는 이유가 이제 65세 이상가 넘어가면 노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 사회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연금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갈 조건들도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편안해져요. 그래서 음, 자살률이 꺾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노인이 된 거예요. 음, 어, 그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애들. 옛날엔 자기 부모 부양하고 애들 키웠는데 그 애들이 자기를 부양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혼자 고립돼 버리고 준비는 안 돼 있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자식들에게 그렇다면 민폐 끼치긴 싫고 시설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음,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분들은 되게 돌봄, 의료라는 게 동시에 필요하죠.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얘기하는데 노인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이라고 하죠. 마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설로 갑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50만인데 굉장히 거대한 시설 사회, 우리나라가 시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 음, 음. 이건 삶의 질이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OECD에서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이제 시설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교양 병원하고 병상하고 침상수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게 OECD 제일 많은 게 아래쪽인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한국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앞서 있는 데들이 뭡니까?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뭔가 굉장히 복지 국가들이잖아요. 음, 그러면 저기 복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시설 방식일까? 뭐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죠? 음, 우리보다 훨씬 시설화가 강한 이제 진행된 이 나라들은 복지 국가들입니다. 굉장히 복지 국가들이어서 우리하고는 이 시설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일단 1인실입니다. 기본이 음, 요양원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요양원이 1인실입니다. 음, 그리고 뭐 우리처럼 뭐 우리는 어디 가나 군대식의 문화가 이제 성행해 갖고요. 요양원도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뭐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 하고 뭐 잠도 뭐 비슷하게 자고 정해진 시간에 목욕하고 착착착착 들어가고 면회도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음, 군대예요, 군대. 근데 이제 유럽의 요양원은 그러지가 않고 훨씬 자유로운.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마지못해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그냥 밀려서 들어가는데 이 유럽의 요양원들은 오히려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저기 가는 게 훨씬 안락하고 사람 관계도 좀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음, 예. 그다음에 일본은 어디냐? 쭉 내려오면요. 일본은 저 아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본은 그래서 음, 이 숫자로 보면은요, 한국이 57.3입니다. 천명당 57.3이죠. 그러니까 인구 천만 명당 57만 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침상수니까 이게 뭐 좀 안 찬 데도 있다고 치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50만 명이 맞습니다. 음, 그죠? 음,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몇 명이냐면요, 26.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 천명당 26명.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의 딱 반입니다. 반. 음, 그러니까 현재 인구 노인 1000명당 시설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반인데 그러면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15년에서 20년 앞서서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음, 그러니까 노인 인구 규모는 훨씬 많은데 시설화는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뭐 시설을 규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일본은 요양원을 만들기 좀 까다롭게 돼 있다고 그래요. 요양원 좀 만들기 어려운 반면에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요양원,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집이냐 요양원이냐. 음, 그러니까 집이냐 요양원이냐예요. 그러면 집에서 하기가 힘들면 바로 요양원 갑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선택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OECD의 거의 최고 6이죠. 최고 수준이고 요양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한 25만이 있고요. 요양원에 한 25만 정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두 개로 나누는데요. 10인 이상인 노인 요양 시설이라는 게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음, 9인까지가 됩니다. 음, 이거 합쳐서 25만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만이 됩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노인 시설 중에서 요양병원은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9인 이하도 줄고 있습니다. 느는 건 뭐냐? 노인 요양시설. 그러니까 10인 이상.
요양원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노인시설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음, 그중에서도 음, 규모가 큰 요양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원들이 규모가 커지고 커지면서 계속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음, 대규모화되는 거죠. 그게 음, 왜냐하면 운영의 음, 효율성의 문제죠. 음, 예, 아까 요 그래프입니다. 이제 요양 공동생활가정 줄고 있는데 요양원 전체는 늘고 대규모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양원은요, 되게 민간이 운영합니다.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를 하게 되면 최대한 수익을 내려면 음,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쥐어짜야 되죠. 그다음에 의료 인력은 없어요. 돌봄 요양 인력만 있지. 우리가 촉탁이 제대로 하는데 뭐 그 제대로 안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거는 이 요양시설에 인력이 어떻게 배포되냐. 그러니까 돌봄 인력. 아까 얘기했던 뭐 나라들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 나라들은요. 65세 인구 100명당 이 돌봄 인력이 4.6, 4.2, 3.3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1입니다. 돌봄 인력. 요양원 인력이 음, 1.1입니다. 음, 그러니까 같은 요양원에서 음, 같은 인원의 이제 노인들을 돌보는데 인력이 아까 룩셈부르크, 덴마크인데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의 인력으로 노인들을 보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돌봄 인력, 그러니까 인력, 그리고 이 요양원 어르신들이 와상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소변 갈아줘야지, 기저귀 해야지, 또 뭐 낙상의 사고 위험이 있지, 대화가 안 되죠. 보호자들은 또 굉장히 우리나라 보호자들 까다로워요. 그다음에 뭐 목욕시키려면 힘들죠. 밥 먹여야죠. 뭐 온갖 일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는 음, 돌봄 노동자들도 예민해지게 되죠. 그러다 음, 보면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요양원은 적은 인력으로,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덴마크, 유럽의 4분의 1의 인력으로 빠듯하게 아주 쥐어짜고 운영돼 있는 아주 빡빡한, 그리고 병실도 1인실이 아닌 다인실, 4인실, 6인실에 아주 이런 시설에서 겨우겨우 운영되는 겁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편안하겠습니까? 가족들은 마음 편하겠어요? 가족들도 안 편하죠. 그 돌봄 노동자는요? 돌봄 노동자도 무시하게 미칠 지경이죠. 이게 서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 거예요. 다 루저입니다. 다 음, 루저인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집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놓고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이제 요양원 직원들만 이제 쥐어짜는 거죠. 이제 감시하고 뭐가 잘못 조금만 이상하면 가서 CCTV 돌리자고 해서 보고 가서 뭐 야단치고 이게 서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이제 노인 학대 문제가 제기되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돌봄 인력 구조로 봐서는요, 그런 문제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런 시설의 노인 시설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음, 이 유니티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에 있는 게 전통적인 요양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도가 있고요. 4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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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이게 더 뭐 확장된 거, 4, 6, 24. 이게 24인이잖아요. 보통 뭐 한 20인 안팎인 요양원이 제일 많아요. 그럼 저런 식의 구조예요. 4인실에 음, 들어가고요. 4인실 안에 뭐 그냥 거기서 대소변 가리고 뭐 잠자고 뭐 누구 또 한 사람 선망 일어나면 밤새 떠들고 뭐 막 이런 아기 다툼입니다. 대소변 냄새 나고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유니케어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이 같은 공용 공간을 두고 다 1인실 구조입니다. 음, 1인실 구조로 자기의 개인 생활이 되면서 집에서 살던 모든 돌봄 자기 가구들 있잖아요. 음, 공간은 작을지 몰라도 뭐 하다못해 자기 뭐 테레비나 이런 거라도 자기 방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요게 8인실인데 공용기관의 인력들이 여기에 되는 게 이게 하나의 유니트입니다. 음, 하나의 유니트고 요게 그 옆으로 해서 또 다른 유니트가 또 있을 수는 있죠. 유니케어고 이게 유럽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음, 이게 1인실 개념으로 되고 이게 일본에서도 조금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음, 우리나라는.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다양한 주거 방식이 되지 않는 한 다 요양원으로 휩쓸려 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죠. 탈출해야죠. 탈출보다도 안 들어가야죠.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 앞으로 나이 드셔서 70, 80, 90대에서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주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주거 문제가 그냥 요양원이 아니면서도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만 제공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생활 지원, 의료, 돌봄이라는 서비스가 같이 결합된 형태로 갑니다. 이게 지원 주택이라고도 하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주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음, 뭐 돌봄을 같이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거가 집단화 1인실인데 노인형 1인실이 쭉 몰려 있어서 여기에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빨래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24시간 안부 문의를 해 준다든가 같이 사는 복합 주거 형태인데 뭐 음, 요양원은 아니고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뭐 이런 식의 안전을 하는 요런 식의 어떤 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택으로요? 아이고, 이거는 뭐 말하기도. 하여튼 우리나라 재택으로는 없습니다. 참 지지부진합니다. 이 음, 전망이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 뭐 돌봄 통합지원법이 하면은 거기에는 뭐 이러이러한 재택의료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뭐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뭐 되겠습니까? 음, 돌봄과 의료 돌봄과 통합 시설인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된 형태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시설들도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의료나 돌봄도 뭐 가정간호, 요양, 주간보호, 단기 요양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필요에 따라 결합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설 운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시도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하려고 우리 재단에서도 해볼까 했는데 이게 재단이 할 수가 제도적으로 안 돼요. 제도적으로. 일본은 많이 하죠. 일본은 의료법인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음, 돌보는 마을에 뭐 가시화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좀 분분하긴 한데 일본의 치바현 도쿄 근처에 가시화시라는 데인데 이게 도시가 이제 베드타운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재개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그 고령자들만 남아 있어요. 고령화 음, 마을이 되면서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다 뜯어고치고 건물 쫙 올리는 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 시하고 이 재생기구 그러니까 뭐 무슨 도시공사 같은 데죠. 거기에 음, 도쿄 대학하고 결합을 해서 이 마을을 어떤 식으로 돌보는 마을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처음부터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음, 이 재개발, 재생하는 초기부터 이 돌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마을을 재구성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음, 이 그런 관점의 시작. 이게 하나 이제 공론화 과정일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마을을 음, 이게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하는 마을이라든가 음, 재개발해야 되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이걸 일방적인 어떤 부동산 관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관의 관점으로 막 해치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음, 마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음, 마을에 필요한 돌봄의 마을로 바꿔나가는 이런 음,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길어지고요. 제가 최근에 쓴 저 일본의 재택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끝에 보면 요거 챕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음, 내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게 법률로는 제도적으로는 어떤
나옵니다. 근데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게 뭐지인지 잘 몰라요, 일단. 정부도 음, 모르고 지자체인지 모르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안이 있느냐 하면 별로 안도 없어요. 그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가버넌스죠.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법에는 지역의 어떤 통합협의 같은 걸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이제 협의회는 잘 만들어요. 음, 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 막 불러 모아서 우리 회의합시다, 협의합시다 하고 딱 아, 모으고 1년에 한 번 회의 준비된 자료 쫙 발표하고 그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고는 회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봐 걱정해요. 이게 회의 협의체를 만들려고 됐으니까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음, 기본 계획, 지역 계획도 짜라고 하니까 짭니다. 공무원들 잘하잖아요. 계획 짜는 음, 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음, 정말로 협의체가 제대로 된 협의체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민간 가버넌스를 제대로 만들 것이냐는 거는 굉장히 퀘스천인 음, 거고요. 음, 서비스 제공 일단 인프라가 별로 취약하기 때문에 시작이 음, 돼도 인프라가 없어서 못한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겁니다. 음, 재정 얘기도 없어요. 재정 이게 필요하면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뭐가 돌아가려면 돈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음, 없어요. 그리고 돈하고 사람도 없고 그걸 연결해서 네트워킹해서 이걸 해주는 인프라도 없죠. 음, 그래서 하여튼 진짜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는 상황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농담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 얘기를 하는데 마을이라는 게 뭐냐 마을 이 지역사회 우리가 지역사회 얘기합니다. 중앙하고 대립된 개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마을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을 음, 뭔가 좀 정감 있고 뭔가 조금 가시적인 거리에 된 소규모의 이런 개념 그런 거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보다는 좀 작은 규모 같은 기초 지자체 안에 시흥만 해도 한 인구가 50만이 넘어갑니다. 50만 넘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마을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마을 그리고 그 같은 시 50만에 각 동네마다 서로 다 달라요. 인구 집단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쪼개서 마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마을의 독자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데는 공단이고, 어떤 데는 그냥 농촌적이고, 어떤 데는 신도시가 되고, 어떤 데는 옛날에 구도시의 어떤 고령화 집단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면 이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 마을 있고, 중산층이 있고, 뭐 조선족 마을도 있고, 이주민 사는 마을도 이게 다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음, 이게 어떤 뭐 돌봄 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기 공론 포럼에 얘기하는 이제 그 마을 단위의 어떤 음, 공론의 출발은 그 마을에서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제 사람의 구성이 다르죠. 요구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돌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성원들이 나서야 되고요. 이제 마을이라는 게 현장의 주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마을인데 이제 인구가 막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데 소멸하는 음,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 지역들이 많잖아요. 기초지자체의 지금 기초지자체 반 이상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갑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게 기초지자체 반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일본에서 어떤 마을에서 이제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대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음, 어, 예, 이제 음, 공론의 마당을 핀 거예요. 서로 음, 이것저것 막 하다 음, 보니까 음, 어떻게든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가장 음, 중요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 뭔가 하나 주제가 나와서 뭔가 음, 필요하다. 그럼 뭐였더라 하여튼 뭐가 나오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해요. 음, 한 가지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음, 성공해요. 여기저기 음, 쫓아다니면서 관하고도 하고 요구하고 해서 해요. 그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음, 또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또 음, 하고 이걸 또 해결하러 막 뛰어다닙니다. 해결돼요. 네,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게. 저기 어, 저 동네는 그렇군. 뭔가 이게 다르다. 음, 활력도 있고 뭐 사람을 끄는 게 있다 해서 이제 인구가 늘기 시작했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마을의 어떤 사람들의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통합지원법이 생기더라도 저게 자칫하다가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 음, 시- 성공할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음, 논의들을 끌어내고 추진력을 담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음, 시가 이 지자체가 못 모르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덤벼서는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통합지원법과 별개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음, 이 뭐 돌봄의 문제를 포함해서 뭐 그 마을에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뭐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 공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 문제가 있을 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마을 뭐 그리고 돌봄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원탁회라고 했는데 그 음, 관련된 사람들이 좀 모이자. 그리고 관도 참여를 하자. 음, 그리고 또 관련 기관도 참여를 해서 원탁이라는 거는 이제 위아래가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둥그렇게 음, 평등하게 앉아서 얘기를 해서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상징적인 회의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상시적으로 실무적으로 과제 중심적으로 과제를 놓고 해결 중심적으로 음, 하자.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를 좀 성립을 시키자.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의제를 도출해야 된다. 음,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돌봄의 의제가 뭐냐? 같은 돌봄이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뭐 이런 데서는 뭐 독거 노인들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뭐 신도시에 이를 때는 아이들의 뭐 안전 문제 뭐 이런 거 이런 게 과제로 등장을 아이의 안전 문제도 아이 돌봄의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런 그 마을의 독특한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첫 번째죠. 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음, 뛰어다니면서 뭐 관에도 얘기하고 경찰서에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음, 해결을 봐가서 실행을 해서 이걸 성과를 이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하나씩 쌓아나가는 과정들, 이게 돌보는 마을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이돌봄이라는 건데 저희 신천연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중요하잖아요. 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하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했던 건데 작은 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별이 있는데 작은 별이 그 별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한 명 있고 음,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 오다 보니까 뭐가 아이가 의료적인 것 때문에 병원에 오는데 와서 보면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의사들은. 얘는 집안에서 방치돼 있는 것 같고 음, 뭐 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비만 문제도 있고 뭔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짧은 진료 시간에 해결은 안 된다. 뭔가 그리고 같이 해결해야 될 뭔가 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작은 별 프로젝트를 저희 병원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 뭐냐면 뭔가 문제 있는 친구들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면 어떤 뭐 방임의 문제, 뭐 방치의 문제, 학대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뭐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의 뭐 어떤 뭐 성향도 있고 부모의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의료의 문제도 있고 운동회로 접근해야 되는 거 있고 관계, 심리상담, 학습 진료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의료적인 것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주선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만한 애들 지역에 있는 헬스장 있잖아요. 음, 헬스장 선생님한테 이제 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친구는 좀 비만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돌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대요, 우리가. 작은 음, 별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이걸 하기 음,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음, 돈을 모은 돈이 있는데, 그래서 헬스장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받던 가격대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음, 그 헬스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도 되지만 뭔가 이 애를 돌본다는 자기 음, 자부심도 있거든요. 마을에서 음, 자기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이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랑 상담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해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 미술 치료하기도 하고, 그다음 애들끼리 모여서 뭐 같이 뭐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는 이런 거를 운영을 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라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와 관련된 뭐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네트워킹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네트워킹 사업으로 이게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음, 예, 애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기금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 보면 하나의 사례고요. 그다음에 시흥에 저희들은 북부에 있는데 남쪽에 보면은 이제 공단이 많아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 이제 불법 체류인 경우는 애들이 태어나지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음, 미등록 아동인데 미등록 음, 아동을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자는 조례를 시의회가 그냥 통과를 시켜준 게 아니고 이 시흥 시민들이 운동을 했어요. 서명 음, 운동을 받고 뭐 이랬는데 요 가운데 보면 우리 병원에도 이 발급 조례를 하자고 해서 서명 운동에서 크게 붙여놓고 막 이렇게 사업들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만들어서 시에다가 이제 관철시켜서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음, 우리나라의 시에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등록을 음, 시켜 놓으면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요. 얘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있잖아요. 돌아간 듯 가면 얘가 본국에 가서라도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때 아무런 공적 근거의 자료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하면은 시흥시장이 보장하는 이 친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음,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증명 자료를 발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들고서 본국으로 가면 그 본국은 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증명한 거기 때문에 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건 나중 문제고 당장에 국내에서도 그런 게 없으면 이 애의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의료 문제도 크죠. 예, 음, 이제 예방 접종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예, 음, 그렇게 하다가 좀 한 단계 나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 50 몇 명 정도가 발굴이 됐어요. 음, 등록 안 한 애들이 이제 등록을 하죠. 50명 음, 정도가. 근데 등록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애들을 어, 뭐 의료 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우리 캐피탈인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자기네가 돈을 낼 테니까 의료 사업을 합시다. 의료 지원을 합시다라고 해서 음, 유니세프하고 여기하고 우리 병원하고 시흥시하고 해서 이 애들 미등록돼 있는 아동들을 의료 지원하는 아이돌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요.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의 주제가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이 중심이다. 정해진 모델은 없다. 그냥 누구 자기 마을에 맞는 모델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찾아야지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노인 장애인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민들 지역사회,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 자체 추동력을 음, 갖고 나갈 수 있느냐, 마을 음,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농경 사회의 그런 공동체하고는 다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사회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이제 구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주시세요.